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사회적 경제 실천원리 세 번째. 큰 주제는 개벽과 신동학 운동인데요. 제가 앞에 부제를 앞에다 넣었습니다. 큰 주제는 개벽과 신동학인데, 천고 하늘 소리죠, 하늘. 그래서 하늘 울림이라는 주제를 내봤습니다. 이 방송을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사회적 경제 원리가 굉장히 복잡한 동양사상하고 연결이 되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 첫 번째 방송에도 그렇고 한국의 사회적 경제의 그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한국형 사회적 경제 모델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그 철학적 배경, 그러니까 경제 사상이 될 수도 있고요. 경제 철학인데 그 경제 철학도 될 수 있는데 그 경제 사상이나 경제 철학을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가에 대한 그 과제로서 이 동양적 사고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동안 이제 그걸 계속 연구해 왔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것들을 이제 풀어놓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영성이라든지, 그 첫 방송 때 실천원리의 첫 번째였던 이제 영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천원리로서의 뭐 생명사상, 그리고 이제 오늘 하는 하늘의 소리, 하늘울림, 그래서 개벽과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그 영적인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우리의 사상 정신적 표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동학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동학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동학, 벌써 180년 전에 있었던 그 동학운동, 그 동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정확하게, 그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똑같이 적용할 수 없죠. 그 당시 시대 상황과 지금 시대 상황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을 계속해서 들여보고 해석하고 거기서 중요한 어떤 배움, 가르침들을 우리가 되새기듯이 이 동학도 우리의 역사에서, 우리 한국인의 정신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그 동학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적 내용도 그렇지만, 이제 동학을 통해서 나온 그 당시 이제 시대적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그 농민들의 이제 큰 어떤 그 사회 운동이었죠. 그 동학 농민 혁명. 이런 어떤 그 실질적인 어떤 사회 변화, 사회 변혁의 그 흐름들도, 이 사회적 경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를 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모티브로 작용을 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로서 정한 이제 개벽과 신동학 운동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에 중요한 실천 원리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그 개벽에 앞서서, 이 내가 지난 방송 때 그랬죠. 서양의 지성들이 그 서양 사상, 그러니까 이제 이 근대의 한계성을 느끼면서 그 탈출구를 찾는 것이 지금 동양 사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근대는 또 한편으로 보면 이 근대는 봉건제라고 하는 중세 봉건제라고 하는 낡은 어떤 그 시대, 낡은 사상들을 또 그 붕괴시킨 또 새로운 어떤 그 이 정신적 또 철학적 변화, 그 어떤 문명적인 또 변화였거든요. 그래서 가톨릭과 봉건제로 이 점철됐던 이 중세 유럽의 역사를 전환점으로 이끌었던, 그죠? 유럽의 중세기의 전환점이 이 근대거든요. 근대 사상. 근데 이 근대로 이끄는 결정적인 어떤 그 첫 출발이 르네상스 운동이죠. 문예부흥 운동. 그래서 이 르네상스는 여러 가지 이제 예술이라든지 아니면 철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로 쭉 나타났는데, 문예부흥 운동이 이 르네상스를 표현하는 적절한 유형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인간에 의한, 그리고 인간을 위한
by the human, of the human, by the human, for the human의 새로운 사유 패러다임이다. 새로운 사유 패러다임이 바로 르네상스였어요. 제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새로운, 그 낡은 중세의 그 가톨릭과 봉건제라고 하는, 그 종교라고, 가톨릭이라는 종교와 봉건제라는 신분 체제의 낡은 사회제도를 뒤바꾸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이 르네상스였어요. 그 르네상스는, 그, 신의 권위, 그 신의 권위가 그 교회의 권위죠. 그 가톨릭 교회의 권위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그 어떤 종교적인 사유를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인간이 누려야 될 기본적인 어떤 권리들, 지금으로 보면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개인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교회와 신의 권위에 있어서 또 신분제에 의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어떤 이 생활이라든지 권리들이 이제 그 여지없이 무너졌잖아요. 종교의 이름으로 뭐 죽임을 당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는데, 이제 이런 어떤 교회로부터의, 신으로부터의 탈피, 그래서 이 신으로부터의 탈피 또는 탈종교적인 사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찾은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철학에서 찾아서 나타난 것이 뭐냐? 바로 이거를 표현하는 거였어요. 인간을 위한. 이게 어떤 인간이냐?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 자유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그 가톨릭이라고 하는 권위적인 종교 질서와 그리고 봉건제라는 신분 질서를 깰 수 있는 새로운 사상으로서 인간 존재를 발견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됐던 이 철학적 명제가 자유로운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대성은 이제 한 개체로서의 그 인간 존재를 규명하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어떤 흐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이 근대가 그래서 이 자유로운 인간, 그러니까 그 어떤 종교나 어떤 사회 질서에 의해서 억압받지 않는 그 인권이죠.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과학과 그리고 기술이 발전하는 황금 시대를 열었죠. 이제 그렇게 해서 유럽의 근대가 이제 발전해 오면서 뭐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산업혁명도 일어나고, 산업혁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부가 쌓이기도 하고, 이제 부가 축적이 되기도 하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요한 삶을 살기 시작하죠. 기술도 굉장히 발전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오다가 물질적인 부와 풍요로움이 가져다준 어떤 그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도 있었지만, 반면에 그런 어떤 물질적인 어떤 풍요로움과 함께 인간에게 어떤 큰 고통을 안겨다 준 것이 전쟁이었죠, 사실. 이 근대 이후, 모더니티 이후에 인간이 겪게 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기술 발달로 인해서 나타난 이제 새로운 무기들, 뭐 철기 문명이 극도로 달한 문명이 지금 시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 그 다음에 인간성의 말살, 그 다음에 불평등,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사람들이, 서구의 지성들이 근대성에 대한 회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대성에 대한. 이게 지금 아무리 뭐 잘 살고 경제가 자본주의 경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데, 이것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라고 하는 이제 회의를 갖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이건 우리가 원하는 질서가 아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유체계는, 우리가 발전해왔던 근대는 이것이 아니다. 우리는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해체주의를 이야기한 철학자가 있었죠. 이 해체주의를 이야기한 철학자가 프랑스의 자크 데리다입니다. 이 자크 데리다의 해체 철학, 해체주의는 봉건제와 가톨릭이라고 하는 어떤 억압적 질서에서
새롭게 인간을 발견하고 그 인간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문명 또 새로운 어떤 인간의 합리적인 문명들을 만들어냈던 근대가 또 다른 한계에 봉착을 하면서 나온 그 철학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자크 데리다는 해체주의를 통해서 결국 서구 사상이 가지고 있는 이원론이 문제다. 그래서 이원론을 극복하려고 하는 시도로서의 이제 그 해체주의를 얘기했는데, 이 자크 데리다는 이 해체주의에서 시도했던 학문적인 방법이 뭐 문학, 언어학, 그다음에 이제 칼 융이 했던 이제 정신분석학, 이런 학문들을 통해서 그 서구 사상의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인 실체성들을 해체하려고, 그 어떤 진짜 이게 우리가 서구 사상이 가져왔던 문명의 어떤 그 유산으로서의 이 형이상학이라는 것이 과연 근본적으로 어떤 것이냐라는 걸 찾아내면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하는데, 그 비판에 대한 이 형이상학에 대한 그 비판을, 학문적 비판을 이제 언어로 하죠. 언어학으로. 언어학을 통해서 이제 그래서 언어를 분석하면서 어떤 철학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태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그 비판을 하고 거기에 대해 이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려고 했죠. 이제 그러면서 또 이 탈근대가, 그러면서 이제 탈근대가 나온 거죠. 탈근대, 포스트 모더니티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티가 새로운 이제 서양의 사조로 나오게 되면서, 그러니까 근대성을 극복하기 위한 탈근대로서의 새로운 사조가 나오면서 관심을 가진 게 동양의 무위 사상이에요. 무위라는 게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죠. 의도적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연 사상이거든요. 이제 노자와 장자 사상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제 이 무위 사상인데, 이 무위의 동양 사상을 흡수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티가 계속 지금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자연 질서와 대립하지 않는 어떤 조화 또는 그 통합, 이제 이런 사상이에요. 그래서 자연과 질서를 이루면서 또 사람들 간의 상생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제 통합돼서 나가는 이제 그런 흐름을 나타내는 그 어떤 사상적, 이 철학적 개념이 이제 무의의 개념입니다. 자, 이 무의의 개념이 그 동양 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서양의 이제 지성들이 탈근대의 탈출구로서 잡은 개념이라면, 이제 이 무의는 중원, 그러니까 지금의 중국 철학의 이제 특히 이제 중국의 이 저변을 이끌어왔던 중국 사람들의 어떤 사상이나 종교를 이끌어왔던 도가 철학, 도가라는 종교의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긴 한데, 이 무의와는 다르게 이 한국에만 있는 이 무의와 같은 사상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 개벽입니다. 이게 개벽이에요. 이 개벽은 열릴 개자에 열릴벽자잖아요. 여는 거예요. 뭐 문을 열든지 담장을 열든지 어쨌든 막힌 것을 여는 게 이제 이 개벽인데, 이 개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개벽입니다. 이 개벽 사상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 개벽 사상이 이제 이제 선천, 그 이제 후천으로 나뉘어서 보통 이제 우리 이제 동양 철학 특히 이제 주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천과 후천을 나눠서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제 후천 개벽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 후천 개벽 시대는 지금까지 서구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발전을 하면서 자연을 정복하고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고 그리고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어서 모든 어떤 그런 자연의 문명, 그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정복함으로써 어떤 인간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왔다면, 이제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 상생 질서를 이루고 그리고 모든 생명을 보듬어가는 새로운 시대다. 이게 후천 개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대립하지 않아. 인간이 자연과 대립하지 않고 인간과 인간이 대립하지 않고 모든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가는 사회가 새로운 사회인데 이 새로운 사회가 바로 개벽이라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무의라고 하는 사상도 무의 사상도 자연과 조화를 이루긴 하지만 이 개벽 사상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이미 무너지는 질서를 새롭게 만드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 개벽 사상입니다. 이 개벽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개벽 사상을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있었어. 이거는 우리 민족이 시작됐던 이 단군조선부터 계속 내려져 왔던 거예요. 단군조선부터. 이게 뭐냐? 홍익인간이에요. 홍익인간이에요. 이 홍익인간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인간상이에요. 지금 무너진 인간의 어떤 그 존엄의 문제, 그리고 무너진 자연 질서, 그리고 훼손되는 어떤 지금의 모든 어떤 그 생명체들의 그 삶의 조건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로운 인간 존재가 이게 홍익인간이에요. 그러니까 단군이 고조선을 세울 때 세웠던 건국 이념으로서의 홍익인간은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오지만 지금 현재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해동조선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홍익인간의 의미는 이미 서구 질서가 만들어놓은 근대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만들어낸 기술의 발전과 인간의 이성의 발전을 통해서 문명의 그 어떤 이기를 이루기 위해서 해왔던 이런 모든 파괴적인 것을 중지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국가가 바로 홍익국가고, 바로 이게 새로운 홍익인간과 홍익국가의 출현이 됐다라고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천고. 하늘의 울림, 하늘의 소리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런 때가 지금 왔다라고 할까.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동학이에요. 동학이 지금으로부터 한 60년 전 수훈 선생이 동학을 창도하고 그 당시에 그 조선 말기에 어지러운 시대에 이제 열강들이 막 침몰에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대부들은 이 당파 싸움, 어떤 이제 학문적인 어떤 서로 다른 입장에서 당파로 나뉘어서 계속 싸움을 하고, 그리고 이 관리들, 이제 그 나라 살림을 하는 관리들은 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가난한 농민, 가난한 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이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자기의 그 입속을 채리는 이런 어떤 탐관오리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굉장히 살기 힘든 시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서 동학이 내세웠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동학에 대해서 한 3번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동학이 내세운 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천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천주, 상제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제께서 모든 사람에게 내려와서 그 상제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의 가치를 보장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그 인권의 보장 같은 거죠. 인간의 평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 그게 핵심 세상이에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개벽이 유럽에서는 이제 모더니티에 대한 이제 회의가 들어오면서 포스트 모더니티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이 출현한 거예요. 이 동학이 출현하면서 새로운 인간에 대한, 새로운 인간, 그리고 새로운 사회,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어떤 그 하늘의 울림, 그 천고를 이야기한 분이 바로 수훈 선생이에요. 물론 이제 그 당시에 동학을 통해서 수훈 선생이 이야기했던 그것이 뭐 지금 상황에서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이야기하려 했던 핵심 내용이 있어요.
그 핵심 내용 중에서 정말 핵이 되는 것은 뭐냐면 인간입니다. 인간이 존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의 존엄성의 모델을 홍익인간에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동학이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대적인 어떤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우리의 좌표라고 생각하고, 어떤 종교로서의 동학은 지금 뭐 천도교에서 받아들여서 이제 하나의 이제 교조로 이제 삼고 있지만, 저는 이걸 종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인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정신 원형의 어떤 뿌리가 되는 집단 무의식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신적인 유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동학 정신을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다시 되살려야 된다. 이 동학 정신 안에 담겨져 있는, 동학 사상 안에 담겨져 있는 이 홍익인간 사상, 그리고 홍익국가, 그리고 이 대동세상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우리 한국인들이 다시 살려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 이 지금 어지러운 시기에 굉장히 이 국내적으로 이 한반도 상황이 지금 혼란에 빠져가 있는 시기에 우리의 정신적인 좌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동학이 꿈꾸려고 했던 세상이 있잖아요.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잘못된 지식인들에게 잘못을 알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배 질서, 새로운 어떤 사회 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굉장히 적극적인 개혁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한 거죠. 그리고 또 한편으론 동학이 성공했더라면, 그리고 동학 농민혁명이 성공했더라면 한국 사회가 유럽처럼 봉건제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경제 체제로서,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생산 양식 방식으로서 자본주의가 도입이 됐는데, 그와 유사한 형태의 밑으로부터의 어떤 질서적인 새로운 경제 체제가 만들어졌을 것이다. 사회 변동이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당시에 이제 지배 계급들이 동학을 탄압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군들을 끌어들이고,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일본군들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되는 이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도 결국 동학 농민혁명의 진압, 탄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대에 완성하지 못했던 동학 또는 동학 농민혁명의 정신을 지금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 그것이 어찌 보면 사회적 경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겪고 있는 어떤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모티브인 것처럼, 동학은 그 사회적 경제가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힘을 넣어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이제 새로운 변화에 있어서 이 개벽사상 굉장히 중요한데, 이 개벽사상을 이야기한 분이 이제 동학의 수훈 선생도 계시지만, 또 한 분이 일부 김항 선생입니다. 일부 김항 선생이 정역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정역. 주역을 뛰어넘는 정역을 만들어요. 정역을 이제 창시를 해서 그 정역을 이제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되는데, 그 정역의 내용이 굉장히 복잡해요. 정역의 내용이 복잡하기도 한데, 지금 화면에 아마 금화정역도가 나갈 겁니다. 금화정역도가 나가는데, 이 금화정역도는 이 정역을 만든, 이 정역을 직접 이제 창시한 김항 선생의 사상이 담겨져 있는 건데요. 그 그림을 보시면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이 보통 풍수지리를 볼 때 패철이라고 하는 이제 도구를 보고 방위를 보는데, 그 패철에 나와 있는 기존의 이제 풍수지리, 이제 문항팔계를 기준으로 한 건데, 그 팔계와 그 다음에 10천간 12지지를 넣어서 만든 24방이에요. 가장 바깥에 있는 원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원이 이제 일부 선생님이 만든 24방입니다. 근데 달라요. 제일 아래 보시면, 패철에 있는 전통적인 24방에 보면, 12지지, 자축인묘, 진사업이, 신유수리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자가 오잖아요. 근데 그 위에
그 김항 선생이 만든 24방위는 자 대신에 8개의 건이 옵니다. 건깨가 와요. 그리고 그 오른쪽으로 봐도 이제 10천간의 자축임 갑을병정 무기경 신임계에서 마지막 이제 아래 부분입니다. 아래 개가 오지만 위에 건 옆에는 해가 와요. 12지지의 제일 마지막 자축임묘 진사업이 신유술 해. 그래서 해가 오죠.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이제 가운데 이제 사각형은 우리의 지금 우주 질서를 얘기하는데 그 24절기, 그 다음에 12개월, 12시간, 뭐 이제 이걸 나타내는 게 이제 그 안에 이제 겁니다. 그래서 이 금화정역도는 우주의 원리를 나타내는 도표예요. 김항 선생님이 이제 연구를 하면서 우주의 원리를 나타낸 건데 여기에 뭐 본 것처럼 뭐 방위, 절기, 이제 계절의 변화 등 이제 삼라만상의 변화인데 이 금화정역도의 특징이 뭐냐면 개벽 이후의 세상이에요. 이 금화정역도는 후천개벽이죠. 개벽이 이루어진 이후에 어떻게 세상이 바뀔 것인지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근데 그 바뀌는 계기가 뭐냐면, 사건이 뭐냐면, 지금 23.5도 지축이 기울어 있죠? 그 23.5도 기울어진 지축에 따라서 지구가 자전해서 생기는 계절의 변화들이 있는데, 이 지축이 다시 정으로 선다는 거죠. 정축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계절의 변화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겠죠. 이제 그걸 나타낸 거예요. 그거를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이제 별자리를 놓고 김항 선생이 직접 그런 계절의 변화, 또 방위의 변화, 그 다음에 절기의 변화, 그 다음에 시간의 변화, 그리고 1년이 365일이 아니라 360일이 되는 완전히 정확한 360도가 되는 그 새로운 변화를 나타낸 게 이제 일부 선생의 이 금화전역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나타낸 게 이제 이 동학인데요. 제가 이제 이 신동학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왜 내가 신동학 운동을,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PPT로 만든 사진이 지금 나갈 텐데요. 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동학 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동학이 나왔던 19세기 조선 말의 상황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특히 2019년, 뭐 3년 전에 돌아가면 이제 박근혜 탄핵 사건이 있었죠. 2016년 탄핵 말기에 2016년 말에 탄핵 정국으로 이루어지면서 2017년 3월에 있었던 박근혜 탄핵 이후에 뭐 정권이 바뀌기도 했지만 지금 2017년 7, 8, 9월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국내 정치적인 상황은 어찌 보면 박근혜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시민혁명을 무색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자칭 촛불 정권이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럼 이게 결국 촛불 시민혁명의 대상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리고 그 당시 지금의 자유한국당, 그 당시의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집권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나 또는 지금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대한민국이 원하는 건 이제는 그런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질서를 이끌어왔던 기존의 정치 세력은 더 이상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줄 수 없는 그런 기득권 집단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질서를 변화시켜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학이 그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힘이 없던 그런 농민들, 그런 민중들이 일어나서 깨우침을 얻고 신명을 얻고 그 신명을 통해서 얻은 지혜로 일어선 것처럼 지금 21세기 지금 2019년도도 이런 어떤 새로운 하늘 울림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 이 동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신동학운동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실을 보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가치를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시대 가치가 뭐냐? 지금 계속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것지만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가치관이에요. 그 새로운 의식입니다. 그게 누차 말씀드렸던 홍익인간이에요. 우리에겐 새로운 인간상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회 질서를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철학적 지표가 필요한데 그건 이미 우리가 거의 5,000년 이상 우리의 문화유산으로 가져왔던 이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가 다시 살려야 된다. 그리고 이 홍익인간 정신을 우리 시대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깨어있는 사람, 그리고 하늘이 들은 사람,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 소리를 듣고 다시 이 홍익인간 정신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 다시 뭉쳐서 이것들을 우리 안에 체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로 직접 실천을 해야 되는 때가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를 향한 도전이에요. 지금은 문명 전환의 시대죠.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민족이나 어떤 특정한 집단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그런 생활 방식이 아니라 모든 그 동시대 사람들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전해지는 일종의 라이프 패턴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 문명에서 살고 있는데 이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랐잖아요. 자본주의가 한계에 다다랐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임마누엘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월러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 세계체제라고 하는 이론을 만드신 분인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은 끝났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발전 동력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자본주의 문명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예요. 뭐 지금 이제 4차 산업혁명도 이야기하고 이야기하지만 이 4차 산업이라는 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이전에 있었던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3차 산업혁명은 전혀 달라요.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동력이나 기술의 발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본주의를 더 이상 존속시키지 못하게 하는 새로운 기술혁명이에요. 새로운 인간의 삶을 만들게 하는 어떤 이 문명의 전환이지 결코 자본주의를 다시 발전시키려고 하는 기술의 발전 단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어떤 시대에 대한 어떤 흐름들을 읽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도전으로서 우리가 새로운 동학이 필요하다. 새로운 동학운동이 필요한데 바로 이게 신동학운동인 거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이런 신동학운동을 통해서 새로운 정신적인 에너지를 얻어야 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정신적인 에너지가 바로 그 제가 말씀드렸던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영성이에요. 이 영성은 신명이라고 하죠. 신명. 밝을 명자를 써서 신령한 신령한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신령한 힘. 이 신령한 힘은 신령한 기운이라고 해서 신기라고도 하죠. 신기. 그래서 이 영성은 신명의 힘이고 새로 신비로운 힘이 들어오는 거고 이 신비로운 기운을 받은 이 신기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지혜를 얻어서 새로운 걸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알려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하는 이유도 제가 그동안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그 생활 수련을 하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새로운 미래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저 나름의 깨달음과 공부를 통해서 얻은 그것들을 지금 이제 제가 때가 됐다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유튜브에 채널을 개설하고 이 방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실천입니다. 저의 깨달음의 실천이고 저의 동학의 실천이고 저의 영적 에너지의 기운을 통해서 얻는 실천입니다. 그래서 이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경제 체제가 되고 지금의 자본주의의 문제 그리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어떤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새로운 어떤 우리의 삶의 그 문명에 어떤 그 모티브를 주는 그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더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이야기를 더 나가는데, 제가 이제 방송 초반기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론적인 부분과 철학적인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그 사회적 경제 실천 원리로서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 이제 실천 원리는 오늘로서는 이제 방송이 이제 끝나고 다음 방송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회적 경제에 대한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정책이라든지 그 실제 사례에서 사회적 경제들이 어떻게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지를 이제 논의들을 이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 세판짜기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의 개혁, 또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저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펼쳐놓으려고 합니다.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뭐 댓글이라든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또 뭐 예를 들어 이메일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논의들을 좀 더 폭넓게 넓혀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런 분들이 모여서 이런 어떤 비전들을 가지고 이런 개벽의 시대, 그리고 홍익인간의 정신, 그리고 새로운 사회, 그리고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들이 좀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